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정치부 기자가 이제 슬슬 바빠져야 되는 시즌으로 가고 있지요. 네. 언제 안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바쁜 일만 생기네요. 바쁘고 더 바쁘고 약간 그런 차이. 별로 안 바빠 보이던데. 누가요?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너무 바빠요. 진짜 너무 바빠. 지금 죽겠어요 지금. 그래요? 이슈가 끝나지를 않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라 진짜. 별로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터는 거,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뭐 기사는 열심히 참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선 집중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저러고 회사 가서 뭐 살지 몰라.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두 개의 신당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과 이준석 신당 그 가능성, 물밑 움직임 이런 것들 한번 좀 오늘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조국 신당. 어제 뉴스가 많이 됐어요. 조국 전 장관이 이른바 비법률적 방식을 강조를 해서 조국 신당이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냐. 이런 분석이 따라 붙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 출마일 수도 있고 꼭 신당으로 연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거치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많이 돌았죠. 예, 왜냐하면 여름 시절부터 조국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길이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남겼고 그날에 또 그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를 만나면 그래서 조국 장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디 나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한테 취재해요. 뭐 그 의원들도 알려주는 정보가 있고 또 본인들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로서 사실상 이제 좀 공식화된 행보를 했다라고 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까지 간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전히 그 선거법 상황에 따라서 열려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선거제 개편. 예. 제가 어제 좀 전화를 돌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만나고 있고 비례제가 이제 병립형으로 가느냐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왜냐하면 비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인 건데요. 여튼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회의가 있는 건 사실이고 회의. 이렇게 뭐 모임을 하는 것은 정치권 인사들의 언제나 있는 것이니까요. 대책회의. 뭐 대책회의라고까지는 말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모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멤버가 누구래요? 그것까지는 뭐 예.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겠다는 지금 모두잖아요. 아니요. 예, 더 확인하고 이건 출연자의 도리가 아닌데. 아니 더 확인하고 훌륭한 때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 하여간 모임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 출마가 아니라 신당. 일단 이렇게 설정해놓고 보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열려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선거제 개편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릴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이제 열려 있는 정도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디케 눈물 말고 법고전 산책 이 책 내고 나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뭐 북콘서트 하고 할 때, 그래서 그때도 모든 기자들이나 관심사들이 그래서 출마를 하기 위한 사전 뭐 준비 작업을 들어가는 건가, 운동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국 전 장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조선시대로 치면 형조판서 하다가 이제 목에 칼 차고 유배를 간 형국인데 무슨 출마에 좀 거리를 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몇 달 사이에 좀 지나고 나니까 비법률적 방식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정치적 방식을 그 예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다분히 그러니까 여전히 가능성의 차원이긴 하지만 그 가능성이 몇 달 사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증가하는 추세인 건 맞다.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신당설에 꼭 따라붙는 이야기가 호남 기반의 이 얘기가 따라붙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례정당을 만약에 만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국민의 당이라고 하든지 이제 호남에서 선전했던 모델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지역이 어디냐에 대한 것들도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네. 물론 비례대표에서 본인이 이제 비례 후보로 나갈 것이냐 혹은 뭐 지역을 나갈 것이냐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산, 호남 이런 이야기 원래 관악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관악이다 보니까 관악은 선택지에서 좀 지워진 상황으로 보이고요. 부산은 이제 지금까지 지역 연고 때문에 예, 뭐 그런 상황들 고민하고 있고. 부산 출마 가능성도 있다.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출마의 자유는 있으니까. 예, 예. 네,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관악, 부산, 호남 이렇게 세 지역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조국 전 장관이 뭐 본인이 어떻게 결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과거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인사들을 가지고 지역구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지역구로 가게 되면 민주당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같은 지지층의 파일을 놓고 싸우는 형국으로는 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 아무래도 가게 된다면은 열린민주당 시나리오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이 호남과 접점을 많이 좀 늘리고 호남 쪽에서 뭐 인사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 인사들을 포섭해가지고 지역구 후보로 내세워야지라기보다는 지지층이 많이 몰려있는 호남에서 접점을 늘려서 비례표를 좀 많이 좀 얻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그 고정 출연하시기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세는 강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는 그만치 못하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호남 기반의 조국 신당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한참 호남에 선전했을 때는 호남에서의 기본적인 지역 정서가 민주당을 잘 밀어줬는데 민주당이 좀 못하는 것 같아. 민주당 좀 견제를 받아야 돼. 이런 심리가 좀 정서에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고 호남의 정서를 그때하고 비교했을 땐 그것보다는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 좀 심판론이 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 시나리오가 과연 자, 이 지금 호남 지역의 판세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원재 기자는. 호남 지역 판세가 이제 민주당한테 어떤지 그렇지. 조국 전 장관한테 그렇죠. 어떤지에 그렇지. 대한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이제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특히나 광주를 중심으로 좀 뭔가 짜내하는 정선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와 별건으로 이제 내년 총선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가 짜여지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곽우신 기자가 저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2016년 선거 때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 그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였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비대위 의장이었잖아요. 김종인 의장님이 당시 문재인 당대표에게 호남 쪽으로 가지 말라.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는데 그 정도로까지 어떤 뭐냐면 금종력을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당 대표에 대한 인식과 당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가 않았던.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박지원 실장의 그러니까 말이 진실이라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지세는 강한데 민주당은 약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 이건 또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16년에 그 소위 말하는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박지원 전 원장이거든요. 맞아. 지금도 친문의 핵심에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섭섭함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예. 예,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또 근데 그때의 박지원 원장의 스탠스와 또 지금의 박지원 원장은 또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도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호남에서는 물론 이제 친민주당인 기류가 있긴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투표율이 되게 낮았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굉장히 아픈 포인트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저 하면 그래서 박지원 전 실장의 말씀의 결론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출마해야 된다. 가 물론 결론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마 예, 박지원 전 예. 원장의 뭐 소위 뭐 용산 차출설까지도 지금 일부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용산 차출소를 그런 보도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 굉장히 좀 상징성 있는 지역구로 지금 탈바꿈이 되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실 옮겨지고 나서 지역구를 용산.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아무래도 권영세 전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안 나간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용산에서의 빅매치를 성사시켜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면은 이쪽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박지원 전 원장의 용산 출마를 당에서 타신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안 않으시겠죠. 간대요. 호남에 나가야 셔야 그렇죠. 된대요. 전화로 200통씩 돌리고 계신데 뭐 가셔야겠죠. 그러면 호남 말고 이른바 조국 신당이 정말로 뜬다면 수도권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호남 쪽에 지금 그 집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도 이제 유권자들이 더 그러니까 정확히는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영남과 호남에 비해서는 많은 곳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는 결국 구도 싸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당으로서는 가장 좋은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계속해서 그 심판론에 대한 높은 정서 하지만 민주당이 그만큼 지지율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그 갭에 대한 지지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 반윤석열 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하고 있는 전 정부 대 현 정부 대결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지금보다는 나빠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걸 좀 읽어야 되는 것이죠. 간만에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다. 근데 실제로 요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서울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아마 좀 계산기가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한지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역구 쪽에 좀 방점을 찍고 가게 된다면은 당에서는 좀 이게 달가울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도 워낙 많은 자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어지간한 될 만한 지역구엔 다시금 현역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하고 현역 의원하고 조국 전 장관이 경쟁하게 되는 상황을 민주당이 표갈라 먹기를 좋아할 리가 없을 것이고 근데 다만 비례정당 아까 말씀드렸던 열린민주당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그거를 뭐 출마나 신당을 뭐 막을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뭐 그게 꼭 나쁘기만 한 걸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좀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근데 지금 들려오는 풍문으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에 소선거구제 유지에다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대충 의견 접근을 봤다는 지금 설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물어봤을 때는 약간 그게 뭐 합의된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던데요. 그래서 의견 접근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별 의원들만 생각이 좀 다른데 어쨌든 당 지도부 쪽에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명확하게 우리 당론은 이거야. 이렇게 가야 돼가 아니라 뭐만 하면 의원 정수 축소 막 이런 식으로 거의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물 건너 갔다. 글렀다. 그냥 기존 선거 방식대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준연동형으로. 네, 그래서 위성정당 다시 준비하자. 약간 이런 식이 오히려 좀 현실적으로 오히려?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실제로 현상 변경이 더 어려운 이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현재가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 혹은 연동형 비례제 상황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들이 많은데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라는 게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뜨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 제도를 둬도 되느냐라는 심각한 좀 그러니까. 고민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제 좀 들었는데요. 이준석 신당은 아예 그 태동을 안 하면서 조국 신당만 뜬다면 준연동으로 가는 게 국힘 입장에서 좋겠죠. 그죠? 근데 이준석 신당이 뜬 다음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준석 신당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김은지 기자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과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취재가 아직 부족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더 하고 이른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추송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제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가까운 분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아니 우리는 민주당원이고 그 나머지 두 분은 민주당원이 아닌데 왜 우리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으로 광진가. 그러니까 뭐 적어도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모양새. 그리고는 11월 중에 출판 기념회를 할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출마로 사실상 이제 많이 다가갔다라고 볼 만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송영길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주당원이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일주일 전에 주간경향과 한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그 지난 대선 때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었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하지만 이번 총선은 안 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아직 5개월이 남아 있고 상황 변경이 뭐가 생긴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있다. 추송은 아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들, 뭐 직접 말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적어도
지금 조국 신당의 모델은 민주당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가깝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지난주에 그 민영방송 공동기획토론이었는데 거기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냐 그 세 사람이 묶이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 방해된다라고 같이 표현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아마 그렇게 뭉치는 걸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신당 이야기를 해보죠. 한번 두 분이 한번 그 전망을 해보세요. 뜬다 안 뜬다? 뜬다고 보십니까? 뜰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 전 대표가 지금 기한까지 설정을 사실 해둔 거잖아요. 12월 말, 뭐 27일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정당이 되는 겁니까? 조금 지나서 크리스마스 살짝 지나서 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신당 창당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려. 그러니까 조국 전 신당과 좀 비슷한 거죠. 조국 전 장관도 저 가능성의 차원에서 열어두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는 방향으로 갔던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도 처음부터 신당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 변경이 생기면서 그 신당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뭐 뉴스데스크에서도 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소통을 해서 창당 관련해 가지고 아예 논의를 했다고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밝혔던 만큼 창당에 대한 어떤 실무 작업까지 어느 정도는 밑그림을 그려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본인도 상당히 좀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일보 인터뷰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제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 국민일보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거기서 이제 여권 내부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는 아주 명징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는 근본적 변화가 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굴러간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는 타임라인만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 분 공이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뒤라고 보겠다는 가치라고 보는 게 뒤라고 하기 너무 앞에 나와 계시지 않나요? 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얼굴이 후견인.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본인을 후견인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잠깐만요. 그냥 뒤에서 지원하고 기획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신당에 뜨면 또 뭔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런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그 신당 잠깐만요. 그림이 어디까지 간지가 중요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연세가 높나요? 바이든의 연세가 높나요? 아마 같은 비슷한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선 출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바이든도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후견인으로 머무른 거. 그러면 가치가 맞네. 뒤가 아니라 그런 거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2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예. 알겠고요. 아무튼 그러면 금태섭 신당이 이런 거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금태섭 의원을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하는 거는 맞거든요. 이제 뭐 사석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호평하는 건 맞는데 지금 금태섭 의원 추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선택에 김종인 위원장이 막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거기에 참여할까 아니다라고 거리를 분명히 더 왔었거든요. 지원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거리라는 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과의 거리보단 훨씬 더 가까운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신당 창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그 전까지는 제 전화를 종종 받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나서 전화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뭔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가 결국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대선 때 이제 그 두 차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파동 끝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제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만둔 건지 경질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합류했던 금태섭 전 의원도 같이 그만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 주어를 이준석이 아니라 김종인으로 만약에 주어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따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빅텐트론자로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여러 자리에서 메시지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국민의힘, 비민주당 외에는 모두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론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과연 실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연결고리로 묶일 수 있느냐는 또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에 좁혀질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젠더 관점에 대해서 두 사람은 합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퀴어 퍼레이드도 직접 나가고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정체성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본인이 관심도 많이 갖고 어쨌든 페미니즘에 좀 적극적인 분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 본인과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그룹은 안티페미니즘에 가까운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당장 두 사람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비례대표 순번 같은 거 정할 때 여성 뭐 가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어떻게 두 사람이 합의 볼 겁니까? 저는 요 두 사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쉽게 손잡기 좀 어렵지 않을까 아니, 싶긴 그래서 해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주어로 놓고 다시 말해 그 얘기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래서 당 대표를 맡는다든지, 그죠? 이래버리면 묶고 들어가는 거죠. 예,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이준석 신당으로 이름이 네이밍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가장 이제 물론 대표 상품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신당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외연을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비명계 쪽 사람들이라든지 민주당 쪽 인사들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모양새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고민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곽우신 기자가 지적해준 것도 그 포인트일 텐데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이 당에서 어떤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그렇죠. 예, 뭐 선대위원장 정도 하면서 본인 지역구와 전체 선거에 얼굴을 하지만 당권은 가지지 않는 뭐 여러 가지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이제 금태섭 이제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손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더 신뢰해야 할 싸움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보기에 맞지 않는 가치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에서 본인이 실망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물론 뭐 마이너스 게임 혹은 마이너스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지형은 거기서 그렇죠. 결정될 부분들이 큰 것이죠. 결국 이 신당은 정체성이 이제 반윤 비명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하고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른바 현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예, 어제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만났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그 보도 나오기 직전에 이상민 의원이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 비명계 의원이 도통 누구냐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접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따져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이야기 나눌 만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방송 나와서 하는 메시지를 보면 만난 건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음은 열려 있지만 아직 상대방이 나한테 뭘 줄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우리가 보통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비명계 의원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캐릭터도 다 다르고 이해관계도 좀 다른 편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박영진 의원이 다르고 이원우 의원도 다르고 조홍천 의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딱히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도 좀 신중하게 선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명계에서는 이거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제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상민 의원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상민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전장현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장애인 관련 문제 관련해 가지고 두 사람이 완전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그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적을 좀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을 필요할 때 좀 행보해서 선택지가 좀 좁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지금 그 비명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를 계속 다져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 비례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그럼 다른 데 가느냐? 그럼 다른 데라고 해서 그러면 저기 뭐 그 어서 오세요 하는 데도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계산법은 아주 단순한 거죠. 말 그대로 이 신당에 내가 몸을 의탁을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당연히 계산기 이거부터 두드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명계라고 언급되고 있는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 합류가 서로에게 표가 되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 어제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이제 센 발언을 했죠. 이제 뭐
똥 같은 소리다. 뭐 이런, 이건 유튜브니까 그냥 해도 돼요. 그런가요? 예, 개똥 같은 소리다. 예. 근데 오히려 비명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신당 이름으로 해서 그 공천받아서 총선에서 생환하느니 민주당에 남아서 경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입장에서 경선 룰이 뭐 어떻게 짜여진다건 어쨌든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있는 건 맞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친명계 인사들 중에서는 이참에 비명계 의원들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자리를 좀 만들고 인재 영입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역까지 꽉꽉 차 있으니까 예. 비명계 의원들이 그냥 아예 유소신당을 가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노골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2016년에 이제 분당 사태 났을 때 차라리 잘 됐다. 국민의당이 나감으로써 체질이 여러 차례 그러니까. 바뀌었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비명계 이제 의원들이 이제 그래서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천률 관련해서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던졌던 안 중에서 그 하위 20%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지금 총선 기획단이 더 이제 좀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특히나 그 평가를 정성평가, 정량평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아주 예민함이 걸려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그것들을 보고 결정할 것 같은 일부 의원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이제 전략 공천을 할 경우에는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지만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면 사실 선거법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불복이라 못 나가죠. 예, 출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려 있고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역학이 굉장히 존재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빼놓은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지면 합류하는 겁니까?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최근에 뭐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어차피 이준석 신당이 속이 뜨게 된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어쨌든 뭐 대선 주자급 인사이자 뭐 중량감 있는 인사로서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뭐 영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실제로 뭐 두 사람 사이에 뭐 이념적 간극이 큰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함께 또 호흡을 맞춰온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만 이준석 유승민은 뻔한 그림이라는 거죠. 결국 바른정당 때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시즌2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유승민만이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누구를 더 데려가고 또 누구를 더 데려올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 선택지를 그럼 라인업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게 더 관심사인 거죠. 제가 오늘 열려있단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전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조차도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뭐 캐릭터라고 하는 지점도 있고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프레이밍화가 됐을 때 이준석 신당에 계시는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세력들과 유승민 전 의원 모두가 여기에 서로가 원하는 그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남아있다고 유승민 있습니다. 전 의원의 합류 여부는 결국은 이제 자신의 포지션이 그러니까 이 신당에 내가 몸을 의탁함으로써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이걸 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신당이 존속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기 어떤 성과를 거둬서 총선에서. 그래서 이 신당의 간판으로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대구에서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출마를 한다면 수도권 쪽으로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천을 해줄 리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무소속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느냐 선택지는 두 개인데 어느 쪽으로 돌파하는 게 본인에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보게 되면 저는 신당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직 이준석 신당도 이준석이라고 한 개인이 있는 것이지 아직 실체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차렸을 경우에 천하용인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아직은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방송에 나와서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 자기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온도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신당에 누가 바로 합류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진짜 굴러가는 상황, 그렇죠. 여론의 지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입장 바꿔서 나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면 당연히 끝까지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는 이제 발을 담가야 말지는 맨 최종 단계에서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결정을 했더라도 그때까지는 섣불리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짚을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좀 다음 주를 기약을 하면서
왜 두 분 이렇게 갑자기? 예, 오늘이 운영이거든요. 이제 운영이가 끝나고 나면 용산의 사람들의 이제 행보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꽤 인사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보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도 연말에 교체되는 것으로 뭐 예, 지금 보도가 뿐만 아니라 뭐 안상훈 수석 뭐 이렇게 이제까지 이야기가 안 나왔던 사람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분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아닌가 봐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해달라고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용산에서 이렇게 대거 내려오게 되면 전혀 그냥 혁신위의 이야기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뭐 의결도 한 사안이 아니고 권고 정도이고 강력 권고였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개인적 메시지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장재원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사상구의 제2의 부산청사를 짓는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올렸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어제 그 사실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인유한 위원장으로서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산이 허락한 혁신. 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